지금 이제 오는 딥하게 못 봤어요. 제가 일본어가 약해가지고 도저히 일본어 보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아주 그냥 굵직한 것만 좀 봤습니다. 예. 제가 좀 마음속에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약간 너무 먼 미래 얘기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고 약간 먼 미래 얘기예요. 저는 항상 먼 미래 걱정을 해요. 내도 하는 걱정을 해. 그 먼 미래 얘기고, 그런 먼 미래 관점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는 일본 아닌가. 한국 방산도 좋죠. 잘 만들고, 우리나라 방산 잘 만들어요. 전쟁 중인 나라고 무기 잘 만들고 가격도 잘 맞춰주고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래서 일본 방산 기업은 뭐 하고 있지 싶어서 그냥 한번 훑어봤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수박 겉핥기로 간단하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에 나오는 기업과 산업들에 대해서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구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작게는 우리나라부터 넓게는 범지구적으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조약이나 법조문 이런 글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은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요즘. 안 지키면 그만이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있는 나라는 안 지키면 그만이야. 그리고 네가 안 지키면 처벌이야. 하지만 내가 안 지키는 건 괜찮아. 이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진다. 이게 우리 뭐 개개인의 정치인이든 국가 간의 관계든. 그래서 요게 약간 일본 그 헌법 관련해서 좀 보다 보니까 일본 헌법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못하는 나라다 어쩌다 하는데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일본 헌법 제 9조에 뭐 우리는 전쟁을 못하고 뭐 무기를 수출 못하고 막 막혀 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조약이나 법조문 따위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여기 좀 요즘 세태 돌아가는 요즘 약간 시국이 좀 어디를 보나 그냥 그런 것 같거든. 그 지금 보면요, 지금 요게 이제 이미 충돌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팡 터지는 요거 여기.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화약고는 이렇게 폭탄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형들이 이미 다 아실 법한 그림이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이스라엘, 이란, 뭐 파키스탄 요 동네들 뭐 다 뭐 이미 충돌을 하고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 여기들은 이게 맛배기야. 베타 테스트. 여기 뭐 벨라루스 3개국, 뭐 핀란드 때려도 뭐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들끼리 싸우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피날레는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2020년 초반에 우리 형들 내 이야기 한 100번 하는 것 같은데 했제. 전쟁의 시대라 그랬더니 형들이 그때 평화의 시대 뭔 전쟁이냐고 했는데 지금 전쟁의 시대 맞죠 이제. 근데 제가 더 좀 약간 암울한 얘기를 하자면 2020년대에는 더욱 극렬한 전쟁의 시대로 갈 거예요. 아직 이제 대한민국 여기 사람들이 뭐 개도 끌고 다니고 다들 평화롭게 그냥 하하호호 지내는 것 같은데 미사일 한 발이 서울로 날아드는 순간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 2020년대 피날레는 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 대만 요 동네입니다. 요 동네. 여기가 터져야 이제 본격적인 피날레입니다. 피날레. 마지막 이제 국제 분쟁의 피날레. 팍 축포로 팍. 여기가 지금 전 세계 화력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야말로 진정한 화력이 집중된 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충돌의 압력이 세지고 있죠. 그래서 그 피날레는 여기다. 근데 이제 잠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형들 다 아시겠지만요, 전쟁 특수 우리나라 그 6.25 전쟁 특수를 누렸죠. 아주 달달하게. 그래서 그 뭐 전설적인 얘기긴 하지만 도요타 자동차 부도 며칠 남겨놓고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살아났죠. 극적으로. 미군 그 자동차 물량 수주 받으면서 살아났어요. 그런 식으로 일본의 수많은 기업들이 살아나고 국가 성장률이 2자릿수를 찍으면서 폭풍 성장을 하던 시기예요.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에서 흘린 피로 일본인들이 아주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은 1980년대 버블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뭐 대충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럼 우리는 안 그랬냐?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전 특수로 꿀을 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1900 훨씬 전인데 몇 년 전, 이때부터 1973년까지인가? 그래서 베트남전 덕분에 이제 뭐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달러가 쏟아져 들어와서 감당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흘리는 피는
옆 나라들한테는 꿀인 거예요. 근데 진짜 공식이야. 옆에서 계속 무기 팔거나 뭐 아무튼 이때 뭐 베트남전 특수로 우리나라 뭐 보면 수출 총액 보세요. 수출 총액 늘어나는 거. 에? 잠깐만. 그거 어디 있지? 특수 총액이 베트남에서 달러 들어오는 거. 수출 총액에 베트남 달러 들어온 게 지금 금액 커지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베트남전 특수로 엄청나게 성장했어 이 시기에. 그래서 전쟁은 당사자에게는 아픔이지만 주변국에겐 꿀통이다. 그래서 참 여기가 한국이요 독특한 땅인데 참 신기해. 아무도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지만 북한이 그렇다고 멸망하길 바라지도 않아. 그렇다고 북한이 깽판 치는 걸 바라지도 않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차지했던 나라는 강대국이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차지했을 때는 일본이 강대국이었고, 우리가 중국에 조공할 때는 중국이 강대국이었고, 뭐 중국이 아니고 명청 시대로 가겠지만,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 차지하고 있으니 미국이 강대국. 희한한 한반도의 땅이에요. 근데 뭐 모르겠는데 또 여기에 분쟁이 생기면 지네들도 말려드니까 원하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 내심 전쟁 나면 옆에서 꿀은 빨고 싶어 할 것 같고. 그리고 원래 그 대한민국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세력이 우리나라를 끌어갔잖아요. 우리나라 전 잘 살게 된 게 미국 덕분이라 생각해요. 뭐 국민성 모르겠어요. 왜냐면 유전자 얘기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뭐 우리랑 유전자가 다른가요? 똑같은 유전자 갖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회 제도, 이념, 시스템, 그리고 어떤 큰형님이 끌고 가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뭐 미국 덕분에 잘 살게 된 것 같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진 거야.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를 먹고 싶어 하고, 근데 미국은 약간 우리나라가 엇나가니까 꼴 말 안 듣네 하는데 또 뺏기긴 싫어. 그러다 보면 한반도에서 충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저 일본이 되게 약삭 빠른 게,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글자일 뿐이다.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본 헌법 제9조,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제2항,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에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정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미 사문화되고, 사문화 제가 보니까 이거를 파회하려고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법 체계로 이걸 좀 깨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깨는 방법이 많은데 지금 아베 때부터 계속 깨갖고 어느 정도 많이 깼더라고.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만약에 대만에 전쟁이 나면 지네가 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참전하겠다 얘기는 한 적은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우리도 참전하겠습니다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중국하고 외교 관계도 있으니까. 근데 뭔가 뉘앙스가 참전하겠다는 뉘앙스야 보면. 근데 되게 저는 약삭 빠르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이 대만 양안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럼 일본은 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핑계로. 그래 니네 물자 필요해 보내고, 니네 무기 필요해 보내고, 니네 군대 필요해 그 우리 파병 보낼게 막.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군대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아까 그 헌법은 사문화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자식들 약삭 빠르다 생각했어요. 근데 맞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국제 문제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왜냐면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좀 약간씩 힘이 빠지고 있는 느낌인데, 좀 국력이 옛날에 9.2, 8.2, 9.2, 12 할 때 좀 국제 문제에 좀 끼어 들어갔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막 뭐 한다 그러면 뭐 보내고 막 좀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 좀 소극적이야 나라가. 그러면 자연적으로 또 시간이 흐를수록 약소국이 되는 거거든. 좀 일본처럼 이렇게 끼어들고 있잖아요. 좀 약삭 빠르게. 그리고 일본이 이 얘기를 했죠. 이것이 우리나라 의중은 묻지도 않고 지네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국방장관이 논의한 원시어터,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이게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여기를 전쟁터로 하자. 이 전쟁터로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나라가 또 막 항의하잖아요. 우리나라 왜 넣냐 빼라.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막 그 우리나라 정부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대통령이 뭐 자존심이 세고 힘이 세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간다라고 하는데 이상이죠. 그건 이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못 가요. 제가 매국 놀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현실적으로 보자는 거지.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미국 형님 맘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좀 일본처럼 약삭 빠르게 미국 형님 엉덩이 딱 붙잡고 밑에 앉아가지고 지네들 원하는 꿀 빠는 거 하면 좋은데 우리 왜 이거 애매하게 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일본의 그 국방성 일본이 그 부서가 방위성이지 방위성. 일본 방위성 저 대빵 아저씨 이름이 뭐더라? 나카타니 겐이야. 맞아. 요 나카타니 겐요 아저씨하고 요 아저씨 일본 국방성의 나카타니 겐 아저씨하고 이거 미국의 그 국방장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이 사람 엄청 우익이에요. 우익. 엄청난 우파야. 이 사람이 그 갖고 있는 마인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가서 고생하고 피를 흘리냐?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미군들 다 빼야 된다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안 좋아 이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악수를 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피트 헤그세스가 일본 국방성을 방문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요 일본 국방성에서 뭘 발표를 했냐면 요 원 시어터를 발표를 했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요 동그라미 안에를 전쟁터로 만들자. 요 원 시어터거든요. 여기를 전장으로 하자. 근데 한국이 포함됐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항의한 거예요. 우리나라 빼라. 우리나라 의중도 안 물어보고 니네 맘대로 넣냐. 이게 국제 질서예요. 난 좀 답답한 게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잖아요. 그럼 좀 국제 문제에서 먼저 나서 갖고 얘기를 좀 하고 좀 깝치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일본이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놔버리는 거잖아. 근데 뭐 우리 힘 있나? 우리 빼 한다고 빠지나? 왠 줄 알아요?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가 이거에 대해서 오 좋다 굿 오케이 한 거야. 그럼 뭐 우리는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천동설을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하면 다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난 3월 30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켄 일본 방위상의 회담에서 논의가 됐고, 이거 일본이 미국한테 제의한 건데 미국이 오케이 한 거야. 원시어터는 전시에 하나의 작전을 실행하는 지역, 즉 전쟁 구역을 의미한다. 일본 방위상은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 구역으로 묶자. 그러니까 지네 빼고 구상했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지만 주한미군 등의 역할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리 측과도 사전 논의가 없어 논란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 왜냐면 이게 지금 아마 구한말 때 분위기가 이랬을 거예요. 구한말 때. 이거 조선 얘기 들었으면 뭐해? 그냥 뭐 우리끼리 정하고 조선 우리끼리 쪼개 먹자. 뭐 그건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 얘기는 안 물어봤대잖아. 안 물어보고 여기 한국, 대만, 여기 남중국해 전쟁터로 하자. 누구 맘대로? 일본이 제안해서 미국이 오케이 할 마음대로. 너 뭐 하고 있냐고 우리나라는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확실히 뭐 맨날 듣는 소리도 형들도 뭐 지루하시겠지만 지금 확실히 전 세계가 편가르기 나서고 있어요. 근데 자유 진영이냐, 권위주의 진영이냐 해서 북중러, 뭐 이란, 뭐 후티 반군, 뭐 이쪽 패거리랑 뭐 미국, 일본,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자유 진영, 호주 이런 나라들 편을 갈라야 돼 지금. 지금 이제 옛날처럼 중립 외교가 안 돼. 그래서 미국에서 안미 경중하지 마라 계속 경고하고 있죠. 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하지 마라. 안 보는 미국, 안 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 해라. 계속 안미 경미하라고. 근데 안 듣죠. 우리나라 말 안 듣죠. 그래서 지금 새로 이제 취임하신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략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일본은 봐봐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한국, 대만 이쪽에 전쟁터 만들어서 우리가 돕겠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일본이 이쁘겠어요. 한국은 나 모르겠는데 외계인이 침공하면 생각해 볼게. 이거 미국에서 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지. 그래서 실제로 뭐 대만은 이제 중국의 침공이 임박했다 보고 거의 뭐 저기는 거의 뭐 매일 실전 훈련처럼 한다며. 그런 분위기고 편가르기를 원하는 정세, 국제 정세가 편가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 붙어라. 근데 중립외교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중립외교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일본이 보면요 뭐 디테일한 건 제가 못 찾아봤는데 굵직한 걸 찾아보니까 자료는 국회 입법조사처 그다음에 야후 재팬 찾아갖고 막 또 연결해보고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래 이제 1967년에 제정됐던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건데 공산권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이 금지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뭐 저기 권위주의 정부들 좀 되겠죠. 뭐 북중러나 있죠. 근데 이거 맞는 게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이런 게 무기 파는 게 자유진영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유진영 나라들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끈 떨어지면은 못 팔아. 이거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유엔 결의에 따라 무기 수출이 금지된 나라에 대해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야 여기는 무기 팔지마 하면 그거만 뭐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나라의 무기 수출 금지. 이러면은 팔 수 있는 데가 많이 없거든. 왜냐면은 국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야 무기를 팔잖아. 이걸 묶여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무기 못 파는 거야. 맞죠? 뭐 우리나라에 못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분쟁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게 원래 무기 수출 금지 3원칙이었는데 요게 이제 아베 시절에 2014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새로 제정되면서 완화됐어. 요 규정이 너무 빡빡하다. 완화됐어.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상 폐지된 거야. 무기 수출을 할 수 있게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2014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 뭐 내용은 이래요. 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서 평화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위장비 이전은 제한된다. 그다음에 이전 대상 국가의 장비 사용 목적 등이 엄격하게 심사된 후에 장비 이전이 결정된다. 그다음에 방위 장비 이전과 관련된 정보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면요, 이것도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 글자는 다 종이 쪼가리라고. 지금 그러니까 재작년 7월, 뭐 재작년 12월 계속 이거 관련해서 법 개정이 있었더라고 일본에서. 찾아보니까는 사실상 살상 무기도 수출이 가능한 나라로 이미 바뀌었어. 이미 이거는 그냥 허울뿐인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 문구에도 뭐 군안이나 수송 군안 뭐 경계하거나 감시 소외 요 정도 목적의 무기만 팔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또 바뀌었어. 법이 개정되면서 수출 대상국에 자기 방어를 위한 경우에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도 보낼 수 있다. 무기 지금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외국군의 장비 수리도 미국을 넘어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것도 뭐냐면요, 얘네들이 지금 미국하고는 원래 뭐 끈이 딱 붙어 있는 나라고 동남아 애들하고 엄청 그 협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 안보상 협력 관계에 있는 나라까지 대상이 확대. 이걸 찾아보니까 동남아 나라들하고 일본하고 그 방산 관련해서 엄청 협력하고 있어. 안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뭔가 수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이센스 방위 장비에 대해서는 라이센스 보유국의 부품은 물론 완성품도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이거 옷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기도 미국이 메이커 갖고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뭐 레이시온의 미사일, 뭐 레이시온의 비행기 이런 메이커 제품들을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해서 이걸 미국에 다시 팔 수 있다. 이미 이 법은 무너진 거예요, 맞죠? 그리고 필요시에 제3국 공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이시온에서 라이센스 갖고 온 무기를 일본에서 만들어. 근데 그거를 미국에도 팔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나게 진전이 된 건데 이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이미 많이 변했어요, 일본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요거 보면요, 2014년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제정 이후에 어떤 일이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좀 굵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이게 패트리어트거든요. 패트리어트는 형들 아시다시피 원래 레이시온에서 만들다가 요새는 럭키드 마틴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럭키드 마틴에서 라이센스를 미쯔비시 중공업이 2004년에 갖고 와서 지네가 우리나라 방어용으로만 만들어서 쓰겠다 해서 지네가 만든 패트리어트를 지네 나라의 방어용으로 쓰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아까 법이 바뀌었죠.
2023년, 2024년에 계속 법이 바뀌면서 완제품을 이제 미국에다 수출을 처음으로 했어요. 2023년에. 이거 이미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일본 그 헌법 구조 이미 이거 찢어진 거예요. 이미 찢어진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썼잖아요. 조약이나 법조문 따위는 종이 조각이다. 이제 진짜 힘의 시대예요. 이제 힘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거야.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방위비를 줄였다 그러던데 이제 말이 아니라 진짜 힘의 시대다. 이제 말한 대로 무조건 두들겨 패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들 요거 아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갖고 있던 패트리어트가 지금 저기 카타르 쪽으로 빠졌죠. 패트리어트 한 포대가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패트리어트 만들 능력은 안 돼요. 물론 딴 거 이제 우리나라 국산 기술로 만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있긴 한데 일본은 이제 미국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와서 지네가 만든 패트리어트를 지네가 쓰고 있었어. 그리고 요거를 2023년에 완제품을 미국이 역수출했습니다. 저는 약간 쇼킹하더라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자위대가 갖고 있는 해외 라이선스 장비가 있나 보니까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패트리어트, 팩3 패트리어트, 그다음에 F-15J, 그러니까 지네가 그 라이선스 따서 만든 거. 근데 지금 F-15는 약간 구식이긴 한데 어쨌든 요것도 갖고 있는 거고, P-3C 해상 초계기도 구식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 라이선스를 한 79개 정도 갖고 있더라고요.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방산 기업들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그 여러 가지 점수 선정하는 방식이 있던데 밑에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 경쟁력 순위라고 해야 되나? 요 했는데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61위였고 2023년에 56위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도 80위에서 76위. 현대 로템은 순위 밖에 있다가 87위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잘했어요.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한국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 그리고 일본 회사들 보면요, 미쯔비시 중공업 여기가 제일 큰 회사 같아요. 방산업체가 중에서. 얘네가 2019년에 33위였다가 지금 39위로 좀 내려왔고, 그다음에 가와사키 중공업이 50위에서 65위로 내려왔고, 후지츠가 92위에서 71위로 올라갔어요. 좀 얘네 좀 의외인데. 그다음에 미쯔비시 전기가 103위에서 96위. 그러니까 후지츠는 약간 전자통신 장비 쪽 위주인 것 같고, 미쯔비시가 좀 실제로 아까 패트리어트도 만들고.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좀 잘한다.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우리나라 잘하는데 이 잘하는 회사들 죽이면 안 될 텐데, 잘하게 좀 냅둬야 될 텐데. 요거는 2023년 문서 한번 보면은 쭉 있거든요. 이게 방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거인가? 이게 있네. 방위산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제일 경쟁력 있는 회사를 퍼센티지로 했을 때 미국 회사가 54%, 중국 회사가 13%, 영국이 7.1%, 러시아가 5% 쭉 가요. 일본이 강대국은 아니야. 1.9%, 한국이 1.2%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막혀 있었잖아요. 막혀 있는 혈이 좀 뚫리고 있는 중이니까 좀 봐야 되지 않나. 미국 회사들이 많죠. 이거 이게 매출 순위인가? 이게 경쟁력이 아니라 매출 순위로 뽑은 거구나, 그냥. 그냥 매출 순위구나. 대단한 이거 순위 나래비 세우는데 대단한 알고리즘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매출 순위로만 세운 거구나, 이게. 맞네, 매출 순위네. 그냥 매출 순위. 전사 매출이 아니고 방위사업 쪽 매출만 뗀 거구나. 맞네. 토탈 세일즈가 있고 방위사업 쪽 매출만. 이게 이제 작년 문서인데 이건 2023년 통계겠죠? 이거 보자. 이거 뭘로 나래비 세운 거야? 이것도 저거네. 이게 알고리즘이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사 매출에서 방위사업 쪽 매출만 떼가지고, 방위사업 쪽 매출만 떼서 순위 세운 거네, 맞죠? 그러니까 럭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방위사업에서 나오고, 레이시오는 다른 매출이 좀 많네.
맞네. 이거 좀 보기 편하게 해놨다. 전사 매출에서 방위산업이 그 무기 파는 매출이 좀 차지하는 비중 같은 건데, 요 비중이 높은 어, 보자.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위산업 매출이 전사 매출이 11.7%밖에 안 되네. 그리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15.6%. 그다음에 후지츠가 6.9%. 그다음에 NEC가 4.6%. 그다음에 미쓰비시 전기가 2.8%.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은요, 그 회사 전체가 방위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없네. 뭐 그럴 것 같긴 하네. 우리나라 회사들 한번 보자. 한국의 자랑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위 사업 매출이 78.7%예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100%. 그다음에 현대 로템은 44%. 그다음에 현대 그룹은 뭐야? 현대 그룹 전사로 하면 9.3%. 그다음에 요거밖에 없나? 요거밖에 없구나. 이게 아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뭐 전쟁이 가능한 나라고 뭐 군대도 있고 무기도 만들고 하는데, 일본은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군대를 못 갖고 있고 무기도 뭐 우리처럼 막 저렇게 못 만드니까 약간 중공업도 끼고 중공업 베이스로 있는 회사들이 겸사겸사 무기도 만드는 느낌. 그리고 물적 분할 하나? 쟤들도 일본 애들도 물적 분할 하나? 이거 물적 분할하면 되잖아. 이거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방위사업 부문만 물적 분할해서 떼내면 되잖아. 그럼 100% 되겠네. 그렇구나. 일본은 방위사업만 보고 전반적으로 투자할 회사 찾으려면 좀 더 봐야겠네. 그러니까 미쓰비시 중공업이 예를 들어서 뭐 방위사업 쪽 매출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미쓰비시 중공업 밑에 뭐 하청 주는 회사 중에 뭐 방산 매출이 100%인 회사 찾든지 뭐 그런 식으로 찾아야겠네. 맞죠? 어쨌든 매출 기준이었네. 방산 매출 기준. 그리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할지를 봐야 되는 게 제가 좀 걱정거리예요. 왜냐하면 지금 형들 이제 뭐 약간 새로 오신 형들은 정치 성향이 저랑 좀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팩트로, 팩트 그냥 상식으로만. 저도 뭐 상식이 어딨나 싶어요. 뭐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건데 뭐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그렇구나, 쟤는 저래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고. 지금 일단은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 후지츠 같은 경우 좀 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아마 아까 그 우리가 봤던 통계가 이거일 거거든요. 2023년 통계일 거거든. 근데 매출이 그 이후에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매출이 10조가 더 늘었어. 10조. 거의 10조가 늘었어요. 2년 동안. 그리고 영업이익도 거의 한 2배 가까이 늘고. 그래서 아마 지금 방산 비중 제가 조사한 게 맞을 거예요. 그 아까 그 2년 전에는 방산 항공우주 쪽 매출 비중이 11%였잖아요. 근데 미쓰비시가 방산 항공우주 비중이 20%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동안 방산이 계속 큰 거예요. 큰 거. 그러면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매출 구성을 보면 에너지 쪽이 35.8%, 산업 기계 물류 쪽이 25.9%, 그다음에 에너지랑 플랜트 쪽이 16%, 그다음에 방산 항공 쪽이 이제 20.4% 정도 돼요. 방산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와가지고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나중에 뭐 더 커질 거라 생각해서 올라타든지 뭐 그거는 각자 방법인데, 일단 저는 좀 지켜보다가 뭐 오늘 봤다고 바로 사는 건 말이 안 되고, 좀 회사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많아요. 제가 쓴 거 다 쓴 게 아니고 뭐 많던데 그냥 몇 가지만 쓴 거예요. 전투기는 우리나라처럼 얘네들이 자체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F 시리즈가 있어요. F 시리즈, 뭐 F2.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F15 라이센스 갖고 와서 만드는 F15J. 그다음에 이제 그 전투기 엔진 FX 시리즈에 들어간 전투기 엔진.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지스함도 설계하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잠수함 만들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 뭐 패트리어트 만들 줄 알고, 장거리 미사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전투기 스텔스 기술 이거 얘네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 비행, AI 무기 역량 등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한번 시간을 갖고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더 깊이.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얘는 이제 3월 결산 법인인데 최근에 결산기가 끝났죠. 보면 이제 2025년 3월에 결산기가 끝났습니다. 보면은 최근 결산기 1년 동안 매출이 5조 잠깐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이거 맞죠? 5조 N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은 아마 5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3140억 N이니까 뭐 한 3조 1400억 되겠네요. 그죠? 그 정도 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4500억이니까 영업 펌 한번 때려볼게요. 11조 4,500억 N에 맞죠? 11조 4,500억 N이죠. 100만, 1000만, 1억 그럼 3143 와 영업허가 36배야. 어우 그럼 ROE는요? ROE는 245에 447 자본총계 2469에 823 하면은 ROE가 9.9%밖에 안 나오네. 야 이거 뭐 동조선이야 동조선 똑같아 우리랑. ROE 9.9%. 얘는 지금 동조선이야.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보는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 잘 나가는 한국 방산회사 놔두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요거 미쓰비시 중공업이 아니고요. 요거 가와사키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인데 얘는 회사 규모가 좀 작죠. 얘는 회사 규모가 좀 작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 10분의 1 정도 시총으로. 그리고 매출은 매출은 한 절반? 얘가 그럼 더 싼 거 같은데? 얘가 더 싼 거 아니야? 맞네. 숫자상으로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더 싸네. 왜? 요것도 포함 때려볼까? 영업 포함만 때려볼게요. 영업이익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199억 N이네. 1199억 N 나누기 725063. 얘는 한 16.5배. 얘는 2등 업체라서 영업펀은 16배 정도. 영업펀이 16배. ROE도 좀 더 높네. 아까 걔보다. 88001 725 063. ROE도 한 12% 정도 나오는. 근데 주가 상승한 것도 보면 얘는 미쓰비시 중공업은요. 텐백을 쳤어요. 한 1, 2년 동안. 텐백을 쳤고 얘는 텐백어까지는 아니고 한 두세 배? 3배 정도 올랐네. 근데 보면 조금 달라요. 근데 얘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좀 갖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더 섹시하거든요. 얘가 갖고 있는 게 좀 더 섹시해. 그래서 제가 얘가 주가 좀 내려오거나 아니면 좀 실적이 더 좋아져서 싸지면 좀 주가 쉬어갈 때 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섹시해요. 얘는 조금 덜 섹시한데 얘가 이제 하는 건 보면은 그 블랙호크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블랙호크 생산하고 있고 그럼 치누크 있죠. 수송선 그런 거 만들고 얘네도 뭐 미사일 대함 대공 미사일 다 있고 유도 미사일 만들고 뭐 ESS도 하고 얘네 그거 있더라고. 이거 한번 보려고요. 가스랑 수소 터빈이 있어. 수소 못 쓰네 짧아가지고. 잠깐만 니 내려가고. 가스랑 수소 터빈을 갖고 있어 기술을.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구성을 보면 이제 엔진 관련된 게 28.6%, 그다음에 항공 시스템이 26.67%, 그다음에 머시너리랑 로봇 쪽이 11.3%,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이랑 해양이 18.7%, 그다음 기타 16.8%. 이 로봇도 뭔지 궁금하네. 그러니까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일본 대기업도 재밌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무슨 로봇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터빈도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얘네는 뭐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일본이 뭐 형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 대비 어떤 강점이 있나 형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읽고 갈게요. 강력한 미일 동맹. 그래서 얘네 지금 미일 동맹이 더 견고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은 뭐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는 동맹 구조에서
함께 행동하는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이거 제가 우리나라 애국심이 있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긴 하지만요. 약간 글로벌 관점에서 그리고 미국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배은망덕한 나라 같아.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이 6.25 때 와서 뭐 피 흘려주고 한 게 고맙지. 뭐 고맙고 물론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닐 거긴 할 거야. 근데 이제 빨간 나라들 막으려면 한국이 막 뚫리면 안 되고 뭐 그런 다 있을 텐데 그래도 고맙잖아. 고맙고 또 혹시나 우리나라 적화될까봐 멱살 끌고 가면서 자본주의 맛보게 해주고 자유민주주의 심어주고 뭐 안에 무슨 일 있으면 미국이 또 개입해서 또 막 해주고 해준 게 많잖아요. 물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해도 근데 약간 너무 우리나라 말이 많고 약간 배응망덕한 그리고 뭐 미국이 뭐 하자 그러면 잘 같이 안 하고 근데 그에 비하면은 일본은 잘해. 미국이 뭐 하자 그러면 잘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은 글로벌에서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한반도 방위에 약간 제한적으로 역할이 국한돼 있거든요, 거기. 근데 일본은 글로벌에서 미국하고 같이 놀아.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이 뭐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무기 같이 만들자면 같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지휘 통제 구조 이런 거 다 같이 엮여서 같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한미 연합사 해체 논란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요게 좀 큰 건데요. 그 중국 관련된 전략에서 미국하고 계속 엇박자 내고 있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커 이게. 지금 그 미국 머릿속에는 중국밖에 없거든. 중국. 근데 지금 일본은 같이 중국 견제에 힘을 합치고 있거든. 미국하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 말 안 듣잖아.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커요. 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나왔던 얘기 중에 뒤에서 해야겠다. 뒤에서 요 얘기 지금 형들도 아시다시피 일본이 기초과학이랑 소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면 미국이 아니어도 뭐 반도체, 뭐 전자부품, 광학부품, 특수합금, 세라믹, 그다음에 화학 소재 등등등등 그 약간 미세하고 좀 약간 변태적이고 이런 소부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만 무시하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들 있죠. 아까 뭐 스텔스 도료, 스텔스기에 쓰는 도료나 뭐 미사일이나 위성, 레이더 시스템 이런 거를 미국이 일본한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일본을 많이 믿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요. 우리나라랑 미국은 우리나라 못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제 갈수록 더 아시죠? 한국에 뭐 했더니 중국으로 다 넘어가고 한국에 뭐 기술 뭐 얘기 줬더니 다 넘어가고 그 어떻게 우리나라 믿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런 거 안 해요. 무기도 같이 안 만들고 그리고 사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데 그건 뭐 미사일 방어 포대니까. 근데 이제 전략 자산들 있죠. 진짜 전략 자산은 한국의 주한미군 그 기지에 안 놓는 거 아시죠? 왜냐 미국이 못 믿어 우리나라를. 주한미군 기지에 미국의 전략 자산은 놨는데 그 기술이 다 빠져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랑 일본이랑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입장 차이인 거죠. 그래서 보면 첨단 세라믹, 고순도 화학 소재, 특수합금, 초정밀 베어링 뭐 등등등 이런 거는 미국에서 아예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런 거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동맹국 중에서 일본을 가장 신뢰하기에 안보와 관련된 깊숙한 것들도 같이 하고 제주도 맡기고 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안 맡깁니다. 아시죠? 뭐 배 때문에 다들 설레고 있던데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이제 뭐 아시아에서 그래도 자유진영의 천병이죠.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죠. 우리나라도 뭐 동맹국이긴 한데 요즘 약간 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하고 밀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유진영의 천병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균형 외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균형 외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 미국, 일본, 유럽, 그 캐나다, 호주 요 자유진영 국가들이 봤을 때는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요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지정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한반도에 제2 한국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중화권에서 양안 전쟁이 터지면 제일 수혜를 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 이제 전신 물자 제공하는 나라가 될 거고 뭐 참전을 한다고 해도 짓는 나라는 크게 피해 안 볼 거예요, 쟤네들은.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꿀통을 빨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죠, 일본은.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그 미국 국방부에서 워게임인지 뭐 시뮬레이션 돌린 거 보니까 어떤 형태의 충돌이든 무조건 말려드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 한반도는 파괴되는 게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래요. 뭐 우리가 힘과 역량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네. 틀린 말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그 메타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내가 왠지 얘기했잖아 앞에서. 일본이랑 미국이 짝짝꿍해서 우리나라 전쟁터로 설정을 했어요. 그 우리나라 못 피해 가잖아. 피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명을 피할 수 있는 힘과 역량 없습니다. 하다못해 꾀라도 있어야 되는데 꾀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얘네들이 일본 애들이 좀 강한 강점이 아닌가. 뭐 그 외에도 많겠지만 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봤을 때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요. 한국의 방산회사도 잘하죠. 뭐 당장 주가 뭐 잠깐 단타치기로 뭐 끊고 먹고 나오고 한 거 뭐 먹는다는 표현은 안 좋아하지만 좋은데 진짜 긴 미래 뭐 아주 긴 미래라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 뭐 2020년대 30년대 봤을 때 혹시라도 한반도에 급변 사태가 생긴다. 뭐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했을 때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무사할까? 응? 무사할까? 그리고 만약에 또 하나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자꾸 외교 스탠스를 자유진영에서 끈떨어지는 쪽으로 갔을 때 한국의 방산 업체들이 뭐 세일즈를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버리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뭐 정권 교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한국을 버리긴 아까워. 미국도 있어야 돼 한국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무기를 사줄까 자유진영에서. 쟤는 자꾸 중국하고 붙어먹고 러시아랑 붙어먹고 하는데 자유진영 나라들이 야 니네 무기 사줄까? 그거에 대한 고민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뭡니까? 미국이 주한미군 갖고 뭐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중국은 팽창하고 전쟁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거 막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미국도 뭐 미군 갔다가 뭐 여기로 옮기는 저기로 옮기는 말 많잖아. 보면요. 지금 이게 주한미군에서 나온 사진이거든요. USFK 맞죠? 주한미군에서 나온 사진이에요. 한반도를 뒤집어 놨어. 뒤집어 놓고 지금 뭐 뉴스 다 보셨겠지만 한국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여차하면 전쟁터로 쓰고 버리겠다는 소리로 전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네 그 안보 관련한 거 회의하고 하는 거 봐도 요즘 우리나라 계속 빼놔요. 우리나라 빼놓고 일본이랑 대만이랑 필리핀이랑 지네끼리 놀아. 우리나라 빼요. 원래 우리나라 항상 포함이었거든. 우리나라 빼고 지네끼리 놀고 있어요. 이것도 비정치입니다. 비정치입니다. 이거 그냥 투자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상식이고 저만의 상식이고 또 누군가한테는 상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존경합니다. 비정치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약간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대통령 당선되신 후에 무려 3일 만에 전화 통화가 됐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되게 불안해했었죠 이때. 왜 전화가 안 오지? 근데 이때 그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지지자들께서 그깟 미국 대통령 전화가 별거냐 안 받아도 그만이다 하는데 어이구 그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했어요 이때. 왜 전화가 안 오지? 3일 만에 왔습니다 무려. 이건 역대급이었거든요. 역대급. 보통은 뭐 당선된 당일날 오거나 뭐 늦어도 하루 뒤에 오거나 했는데 너무 전화가 안 왔어요. 이거는 약간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뭔가 이 의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청와대에서는 신나서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막 무슨 얘기 하고 골프도 치기로 했었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아무 말도 없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이거 막 떠들기 좋아해가지고 뭔가 썼을 텐데 재밌는 게 있었으면 안 썼어. 그리고 이제 불과 1, 2년 전 자료를 보면요. 이거 그 검색 한번 나와요 구글에. 계속 그 얘기 나왔었어. 그러니까 G7에 이탈리아가 살짝 마탱이가 가가지고 이탈리아 빼고
한국을 G7에 넣자. 그런 얘기가 진짜 나왔었거든요, 많이. 근데 우리 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을 무시했어, 애들이. 업적으로 한국을 넣고 같이 사진도 안 찍어주고, 이 자식들이.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진도 안 찍어주고 우리나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불발이 났습니다. 트럼프 갔어요, 그냥. 갔어. 이재명 대통령 비행기 도착도 안 했는데 갔어, 그냥. 그게 물론 이제 이제 뭐 그런 이슈는 아니고 미국 측에 그때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 그런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쇼킹했는데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했습니다. 이거 안 돼. 왜? 왜 양안 전쟁에는 쉐쉐하자고 해놓고 왜 거기 그쪽 동네 일을 왜 끼어들어? 응? 그리고 이거는 만약에 끼어들 거면요, 이거 메타인지가 되면요,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뻔한 거잖아. 미국, 일본, EU,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에 다 연결돼 있어요. 응? 이건 뭐 알려주지 않아도 아실 거잖아, 맞죠? 그다음에 북중러, 이란, 후티 반군 얘네들 다 연결돼 있어. 우리는 이스라엘을 규탄했어요. 이거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을 봤을 거야. 봤는데 지금 모른 척하고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나라 편 들어줬는데, 이거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요, 전 세계 지도에 다 동해가 시 오브 재팬 돼 있고, 그 뭐야, 뭐 이름 없는 바위섬, 저 뭐라 그러지? 다케시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애들만 독도라고 적어주고 동해라고 써주는 아주 우리 편이야, 애들은.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며칠 전 소식인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미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어요. 방한을 하기로 했는데 닷새 남기고 취소했어, 취소. 이런 거는 굉장한 그 외교적인 계산이 있는 거거든요, 형들. 이 사람들이 뭐 어디 가기로 하고 안 가기로 했는데 뭐 그냥 빼고 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 뭔가 불길한 일이 계속 생겨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때 바쁘셔가지고, 다 이해합니다, 저는 다 이해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6.25 전쟁 기념식 불참하셨습니다. 네, 불참하셨어. 6.25 전쟁 기념식에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저기 호남 지역에 가서 뭘 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중국에서 우리 전승절 행사하는데 참여해라 라고 연락이 왔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 이 정도만 봐도 이미 불안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이미 노선이 정해진 게 아닌가. 왜냐면은 특히 미국은요, 정보력이 뭐 좋잖아요, 당연히. 뭐 다 알 거고, 이런 것들. 트럼프도 바보가 아니고. 살짝 불안합니다, 이런 것들. 이미 우리나라 노선이 정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이 우리나라 칼촌 젖히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뭔가 이제 왜 불안하냐면요, 어차피 이번 정부가 아니라고 쳐도 지금 이제 미국에게 있어서 한반도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는 건 거의 팩트 같다. 그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약간 한반도 천동설로 생각하는 게, 주한미군도 우리나라에 필요해서 있는 거 아니냐. 맞죠. 필요하니까 있는 거지. 맞는데 이번에 이란 폭격할 때 봤죠. 그게 B2 폭격기가 거의 뭐 3일, 2박 3일을 하늘에 떠 있었다면서. 근데 지구 어디든지 주한미군이고 뭐 다른 데 있는 미군이고 필요 없다.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서도 지구 어디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보고 우리는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될 수도 있어, 쟤네들은.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보면 뭐 환태평양 안보 관련해서 국가들 수장들 모여서 회의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빼고 하잖아요. 일본, 필리핀, 뭐 대만, 요 진짜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끼리만 하잖아. 호주 좀 끼워줘서 호주, 이렇게 지네들끼리만 하잖아. 우리나라 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나라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집은 이 지도가 뭐예요? 우리나라 총알바지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항공모함이야, 그냥 총알바지지. 그래서 뒤집은 동북아 지도에서 한국은 거대한 항공모함이라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말했었죠. 이거를 직접 말했었어요. 총알바지다, 니네. 까불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대북 억제,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딱 여기 한반도에 딱 고정돼 있는 군대가 아니라 언제든 퍼뜨려서 딴 데 보내고 이동시킬 수 있다. 그 말은 이제 주한미군 감축될 수 있다. 혹은 뭐 전체 다 철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대북 억제가 이제 목표가 아니다. 트럼프는 그다지 뭐 북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이제 중국 억제예요. 중국이랑 남중국해 여기를 억제하는 게 이제 대전략이고, 그러니까 이 해양 세력들끼리 뭉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역할이 변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미 연합사가 여기 이제 중심이었다면 이제 한미 연합사보다는 일본을 약간 센터에 놓고 전부 다 아시아 쪽을 통합 지휘하는 체계로 미군이랑 같이 그렇게 약간 바뀌고 있어요. 아까 말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급변하는 정세라는 게 지금 이 정세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군이 이 태평양 쪽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역할이 바뀌면서 뭔가 이제 이런저런 조정들이 계속 있잖아요. 정세도 변하고 우리 편에 붙어라, 니네 편에 붙어라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너무 스탠스가 애매해. 말은 뭐 미국이 뭐 중요하다 그러고 하는데 또 행동하는 거 보면 북중로 쪽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제가 한국 빼라, 필요도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보면 뭐 할 때마다 한국 빼고 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현 정부의 애매한 스탠스가 급변하는 미군의 전략 재편 과정에서 한국을 소외시키는 느낌이 든다. 이게 근데 사실 웃을 얘기는 아니죠. 웃을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목숨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너무 너가 편향이 심하다, 뭐 정신병자다 얘기하는데 꼭 내 집 앞에 미사일 떨어지고 우리 머리채 끌려 다녀야지 그때서야 정신 차리는 민족성이 있어요. 무슨 일이 터질 때 미리 준비를 안 하고 꼭 조 터지면서 끌려가야 정신 차리거든. 근데 나는 좀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나간 얘기긴 한데요. 뭐 방산주 그 워런 버핏이 제가 봤을 때 상사회사 투자한 게 진짜로 여기 그 마지막에 여기 피날레를 대비해서 투자한 거랑 지금 계속 그 믿음이 있거든요. 뭐 상사회사를 5개 다 투자했잖아, 이 욕심쟁이 영감. 동북아시아 피날레를 대비해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의 방산회사들이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꾸 우리나라가 이상한 스탠스를 타면 야 자유진영 국가들이 야 쟤네 무기 사지마 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물론 잘하지만 무기를 잘 만들고 값싸게 잘 만들지만 미국이 야 니네 폴란드, 야 니네 캐나다, 니네 자유진영 니네들 한국 무기 사지 마라고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면 못 사잖아. 무서워서 트럼프가 하지 말라면 못 하잖아. 그게 이제 단기적인. 그리고 이제 진짜 완전히 끈 떨어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여기 다 불바다되고 전쟁터 되면 한국 회사들이 뭐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안전한 미국 회사, 일본 회사라도 사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있는 상사회사, 방산회사들이 득을 보는 게 아닌가? 아까 그 터지면 옆 나라들이 이익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다 연결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소개드렸던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 최악의 경우예요. 최악의 경우. 근데 이제 이거 자료를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이게 그 미국 국방부랑 그다음에 뭐 국방정보국, 공군미래연구소,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그리고 미7 공군의 여러 전문가가 다 전문가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만든 자료예요. 물론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근데 이런 얘기가 이미 그 강대국들의 테이블에서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거야 상황이. 이게 얼마 전 자료예요. 2025년 메이. 그러니까 보면요, 지금 한국 대만을 중심으로 한 이 동아시아, 일본, 중국 이쪽 나라에는 핵위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저쪽 중동에는 이란 하나 있지만 여기는 2개가 있다. 이 두 놈들이 있다. 그래서 가디언 타이거 1, 가디언 타이거 2를 아까 그 미국의 요 사람들이 국방부, 뭐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뭐 미7 공군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테이블에서 막 의견을 모은 거예요. 아니 이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해서 결론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가디언 타이거 1이고 가디언 타이거 2인데 가디언 타이거 1은요. 형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뭐 한국 산업업체 좋지 잘하지. 근데 뭐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건 일본 회사들이 아니겠냐. 가디언 타이거 1은 노스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를 침공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뭔가 화약고가 터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두 가지 케이스를 보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기서 싸울 일이 없다. 일본하고 한국 전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동아시아에서 싸움이 터진다. 그러면 가디언 타이거 1 케이스가 노스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를 침공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가디언 타이거 2는 두 번째 케이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케이스예요. 요 두 가지 케이스 말고는 동북아시아에 전쟁이 날 일이 없는데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가디언 타이거 1 보면 자 1턴부터 읽어드릴게요.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는 동시에 단독 행동에 나설 태세.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워싱턴의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개 메시지를 요청했다. 뭐 저거. 워싱턴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연합사는 북한 화학 무기 시설에 대한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신중하게 해당 지역에 제한적인 병력을 투입했는데, 공격 및 방어적인 사이버 작전 준비 외에도 한국과 기타 지역 동맹국에 정보 지원을 제공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과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입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주권 침해를 규탄하는 광범위한 외교에 중점을 두었다. 블라블라블라. 에너지 차단을 통해 북한의 극심한 압력을 가하도록 중국에 설득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다음에 턴 2. 북한은 이제 두 번째 턴이 되면서 전술핵 사용 경고를 한국에 했다. 그래서 한국 및 서해안 미사일 시범 실시. 그러니까 여기 뭐 핵을 한 방 쏜다는 거지. 비무장지대에서 제한적인 공격을 한다. 중국은 북한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인 개입을 시작한다. 한미 군사작전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 내외에 지상, 해상, 공중 방공 자산을 배치했다. 중국의 추가 미국 개입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연합사령부 산하 어쩌고. 이제 MLRS도 쏘고 난리네. 그리고 타임라인 세 번째 턴. 잠깐만, 타임라인이 두 개야? 뭐야 이게? 세 개잖아. 결국 핵을 쏘네 이 자식들이. 맞아, 무조건 핵을 맞는다 그랬어. 한국은 무조건 핵을 맞는다 그랬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어. 이거 나중에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래서 우리가 핵을 맞아야 끝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네들 무조건 핵을 쓴대요. 그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결론 내린 게 무조건 한국은 핵을 한 대 때려 맞는다.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 2, 이거 가디언 타이거 2. 가디언 타이거 2는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로도 싸움이 번져. 아니 뭔 죄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막 싸우는데 이게 우리나라로도 싸움이 번져요. 번지고 우리나라 또 핵 맞고 끝나. 지금 뭐 우리나라 이것도 우리나라에 핵 맞으면서 끝난대. 그래서 왜?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 점령을 시도할 때 이 시나리오에서 갈등은 중국과 타이베이에 대한 최후 통첩과 그에 대한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다. 좀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자 가디언 타이거 2의 4개 턴은 그림 4에 시각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 있어요. 대만의 강력한 저항이 있고 미군의 효과적인 공습이 있대. 그래서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이 실패할 거래. 그래서 중국은 기세가 둔화되는데 중국군의 상륙 작전은 단 한 차례만 성공, 침공군은 막대한 손실. 그러니까 중국도 함부로 침공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중국이 여기서 굴하지 않고 군사력을 증강한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주도 연합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막대한 손실과 군수 지출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미국은 주한미군의 군수 물자를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 주한미군이 빠지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중국은 오키나와 일본 서부의 미 공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다. 미국 본토도 공격받네. 이거 미국 본토도 공격받는데? 아니 미국이 아니라 일본 본토도 좀 공격받긴 하네. 근데 다 받진 않네. 한국은 북한 억지력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한국군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 최대 준비 태세로 전환한다. 연합사가 활성화되어 일부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예속되어 있고 대한민국 전략사령부가 활성화되어 핵심 자산을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태세에 배치한다. 두 번째 턴. 중국 미사일이 북한과 한국 영공을 통과하여 일본 본토를 때린다. 베이징은 평양의 영공 통과 사실을 사전 통보만 했다.
중국의 영공통과 공격은 실제적인 우려에서 비롯됐다.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목표로 삼아서 남한에 대한 도발을 시작한다. 북한은 미국의 확장 핵 억지력 공약을 남한으로부터 분리하고 추가 요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또 쏜다.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북한은 남한의 군사 네트워크를 겨냥해서 사이버 공격을 실시한다. 미군은 대만 주변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 워싱턴은 나머지 기지에 대한 직접 공격을 승인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중국 공세는 중단. 한국은 미국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발동하여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군사 지원을 요청한다. 뭐 해서 어쨌든 뭐 싸움이 한반도로 번져요 이게. 싸움이 한반도로 번지고 한국이 핵을 맞고 끝나. 그래서 뭐 또 하나 든 생각은요. 이게 뭐 국내 증권사를 통한 일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저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면. 그래서 일본 본토의 증권 계좌나 은행 계좌를 틀려면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거소증. 거소증이 없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항상 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 있어요.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말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원화 표시 자산에 재산이 다 몰빵되어 있는 것이 안전할까? 끝없는 의심 또 의심을 한다. 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요약은 그렇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장투할 거면요. 예. 일본 방산회사나 상사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저들의 주가가 싸다는 게 꼭 주가가 폭락해서 싼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르더라도 가치가 더 빨리 올라서 싸면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거는 뭐 벌써 끝났네 얘기가.